지난 1년 동안 변화 없었다. 이른바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1주년이 됐는데요. 콜센터, 백화점, 마트, 판매원, 그리고 승무원, 검침원 등 노동자들의 70%가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법 개정 후 관련 신고는 9건, 과태료 부과가 2건에 불과했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국내 감정노동자들이 77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 친구, 가족,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좀 기분 좋게 건네도록 합시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여야 간의 희비가 좀 엇갈린 분위기인데요. 네, 국회 여당 담당이시죠. 오마이뉴스의 박정우 기자, 그리고 야당을 출입하시는 뉴스핌의 이지연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로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까 모르시는 사이인 것 같고. 네. 네, 처음 뵈셨던 거예요? 네. 인사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현장에서 좀 몇 번 뵀었거든요. 얼굴만 뵙고 인사를 못 드려서. 그럼 네. 이제부터 좀 아는 척도 하시고. 네. 우리 박정희 기자. 국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얘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12시가 사실은 넘은 시각이었어요. 정경심 교수 구속 소식이 떴습니다. 속보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일단은 공식 논평은 안 냈는데 개개인적으로 의원들마다 한마디씩 좀 한 분들이 있긴 해요. 예, 오늘 아침 회의에 공식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당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겠다라는 공식적인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 이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다른 당 야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민주당이 내지 않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랬고 아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특히 서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발부가 안 될 거로 생각했는데 발부돼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재정 대변인이죠.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불구속 재판 원칙을 허무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중요한 점이 발견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당에서 공식적으로 내놓기는 좀 그런 게 아무래도 입법부에 속해 있으니까 정당이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곤란하겠다 싶은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야당 쪽은 어떤가요? 한국당은 반대로 이 결정이 된 지 20분도 안 돼서 바로 논평을 냈거든요. 네. 거의 미리 준비해 놓은 수준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 시도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구속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얘기한 게 이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차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건이 단순한 불법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이 사건의 몸통인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해야 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지금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문 대통령에게도 지금 사과를 요구를 했어요. 조 전 장관을 임명할 때 명백한 위법 행위 없이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점을 짚으면서 거봐라 정경심 교수도 지금 구속이 된 이상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고 또 앞으로 혐의도 발견될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상반된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검찰 측에서 이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게 시작이 될 거다라는 예상들은 모두가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법원 측에서 정경심 교수 구속을 하면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는 말도 있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을 했어요. 법조계에서는 물론 이제 지금 구속이 됐다는 게 아직 재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유죄다 얘기를 하기는 힘들지만은 이런 법원의 판단, 그러니까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 이것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뉘죠. 사실 법조계도 한 목소리 내는 거 아니니까 나뉘고 있는데 제가 좀 물어본 법조계 인사들 같은 경우는 좀 영장 발부가 안 될 줄 알았다. 왜냐하면은 이 범죄 혐의가 중대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70여 차례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은 없는 거고 확보를 다 했을 거고 그런 얘기를 하고 도주 우려도 없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는 안 될 것이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부되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검찰 수사가 이례적이었던 걸 떠올려 보면 이번 구속영장 발부 좀 이례적이다.
이번 사안이 좀 이례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정경심 교수가 어제 영장실질심사할 때 만약에 검찰 쪽에서 내놓은 11개 혐의 가운데 뭐 인정하는 게 있거나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런 걸 인정하면서 건강 상태에 대해 호소했다면은 만약에 불구속됐을 가능성이 큰데 그게 아니라 어제는 다 따졌거든요. 다 인정하지 않고 법리 다툼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 점 때문에 그러죠? 그런 점 때문에 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정경심 교수가 구속될 각오를 하면서 법적 투쟁을 벌이기로 마음 먹은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낸 게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다른 의견을 내는 변호사 법조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분명히 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건 그만큼의 사유가 있다. 추가적으로 더 볼 게 있다. 이런 의미의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라진 노트북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검찰이 세간에서는 좀 과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고 또 자택에 대해서도 11시간 동안 지금 압수수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증거들을 이미 확보했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테니 더 이상 증거인멸할 게 없을 거다라고 사전에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조사할 게 있고 더 이제 증거인멸을 할 거리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라진 노트북인데 이거는 지금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그 김경록 씨가 그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달 6일에 자신의 차에 있던 노트북을 정 교수에게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전달했다라고 한 부분인데요. 그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 이 노트북 가방을 제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증거를 인멸할 그 우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제 좀 구속영장 발부 시간이 좀 빨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새벽 한 3시쯤 나올 줄 알았죠, 보통. 심사 자체가 6시 다 돼서 됐기 때문에 뭐 저녁 먹고 뭐 그런 시간은 빼면은 한 5시간 만에 나온 거잖아요. 너무 빨리 발부가 됐는데 그렇다면 그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을 텐데 그걸 충분히 검토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정경심 교수는 구속이 된 상황이고 이제 구속 기간이 한 20일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관련해서 들은 소식 혹시 있으시면. 두 가지죠.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한다 이런 얘기 있고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뭐 조국 장관이 아들과 함께 면회 갔었고 뭐 그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조사한다 이런 한 갈래가 있고요. 또 한 갈래는 아니다. 정 교수가 구속이 된 만큼 조금 더 조사를 하고 진술 이런 걸 확보한 다음에 조국 장관 좀 천천히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20일 안에는 부르겠지만은 당장은 안 부를 것이다. 이렇게 뭐 갈리더라고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다른 얘기 들으신 건 없으세요? 우리 이지연 기자님은? 일단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계속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20일 안에는 어떻게든 뭐 관련해서 그 이제 특히 자녀들 그 인턴십 증명서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 또 야당 쪽에서는 그 대규모의 10억 넘는 그 자산이 이동하는데 본인이 그걸 몰랐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좀 한쪽에서는 또 빨리 수사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검찰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어찌됐든 간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거는 뭐 불가피해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요. 교통정보 좀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거법을 합의를 하고 공수처를 논의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게 한국당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합의에 나섰는데요. 거기서 이제 실무 협상을 하고 나온 그 검찰개혁안 논의하는 권성동 의원이 나와서 뭐 선거법 합의하면 좀 공수처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예요. 선거법 합의 안 해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따져보면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실 권성동 의원 말은 선거법 합의되면 우리 공수처 합의해줄게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부터 먼저 처리하자?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선거법 대타협을 만약에 전제로 한다면
수사권만 가진 반부패 수사청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딱 들으시기도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법 개혁안 일단 먼저 처리를 하자. 그게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대타협이 되면 네. 공수처를 논의는 한번 해보겠다. 대신 공수처도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 공수처랑 완전히 다른 공수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소권, 수사권 뭐 다 가지고 있는, 가지고 네, 있고. 그걸 다 가지고 있는 네. 공수처고 그리고 지금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거다. 공수처 자체가 특정 공무원을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수사청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자. 그 정도는 우리가 받아줄 수 있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공수처는 받아줄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뿐이 아니라 전 네네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네,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기소권도 없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개념이 좀 다른 거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가능한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공수처 자체가 왜 만들어지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생각 자체가. 원래 고위공직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특히 뭐 검사, 뭐 판사, 뭐 경찰, 고위직 경찰, 네. 뭐 이런 수사기관들 아니면 사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를 위해서 공수처 만들자고 하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랑 좀 민주당 주장이랑 좀 다른 한국당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합의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과 함께 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과반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한국당 빼도 다른 야당과 손을 잡으면은 과반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정의당을 생각하고 있고 정의당 뭐 그렇죠. 민평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 네 그리고 뭐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들 뭐 손혜원 의원 등등해서 있으니까 그래도 바른미래당이 있어야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른미래당도 다 필요 없죠. 그중에 필요 일부 없나? 의원들만 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석이 128석, 정의당이 6석,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 소속 박주현 의원 등 포함해서 5석, 그리고 대한신당 뭐 10석, 친여 성향 무소속 5석 뭐 이렇게 산수가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바른미래당 의원도 또 있고요. 예. 너무 쉽게 넘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문제는 이걸 선거제 개혁을 먼저 해야 되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다른 야당의 그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답할 것인지 어떻게 담보하고 공수처 법을 먼저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처리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수계산 뭐 여러 가지 공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민주당이 풀 것인가. 근데 사실 민주당도 뭐 조금 그런 게 지금 원래는 선거법을 먼저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도 선거법을 먼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정의당이 이에 대해서 딱히 뭐 먼저 해야 된다 막 그러고 이렇게 의견을 세게 내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선거제 먼저 해야 된다는 건데 다른 그 야당과 민주당과 함께 논의 통해서 뭐 공수처 먼저 처리하는 것도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절대 반대 안 돼 이거는 아닌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조금 그래도 선거법부터 먼저 사실 정의당한테 중요한 건 선거법 개혁하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빨리 처리될 수도 있고 어떻게 뭐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이런 다른 야당이 원하는 그런 쪽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 달렸다고 봅니다. 원래 근데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의원하고 약간 좀 손을 잡는 듯한 분위기가 얼마 전에 연출이 좀 됐었잖아요. 네네. 요새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거 물 건너간 건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뭐 이제 선거법 개혁 그런 걸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한국당으로서는 바른미래당이랑 다 같이 손을 잡는다고 해도 이런 패스트트랙안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도 사실상 이 보수 야당들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가 않다는 게 일단 현실이고요. 그래서 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런 불안한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승민 대표하고의 얘기는 이게 황교안 대표가 조금 어조가 달라졌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사실 황 대표가 보수 통합 얘기하면 저부터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되게 겸손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황 대표가 뭘 내려놓을까 이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 뭘 내려놓으실 것 같아요? 라고 주변에 막 물어봐도 글쎄 이 대답밖에 안 나와요. 삭발하셨잖아요. 내려놓으셨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삭발로 되겠냐. 물론 가발 위험도 있었지만 삭발로 그게 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요새 지지율 좀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유승민 대표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통합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되게 도도한 자세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에 우리는 그렇다고 무조건 통합은 안 할 거야. 맞아요. 이런 얘기를 자꾸 어저께 하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황교안 대표로서도 너희도 뭔가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대화를 위해 소화를 내려놓는 자세를 취해야 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유승민 대표를 겨냥한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근데 실제 한국당 의원들 만나봐도 요즘 얘기 들어보면 예전 같으면은 우리 무조건 보수 통합해야 되고 유승민 대표랑도 손을 꼭 잡아야 우리 살 수 있어 이렇게 절박했는데 요즘은 또 약간 유승민 대표가 아예 전면으로 나서다 보니까 유승민이랑 꼭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TK나 PK 지역 쪽에서는 유승민 대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안 좋고 아무래도 이제 뭐 친박 중심 한마디로 배신자죠. 배신자. 맞아요. 배신자로 봅니다. 네. 지역민들도 그렇다 보니까 이 의원들은 선거 앞두고 과연 이 유승민 대표랑 손을 잡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황 대표가 약간 어조 변화가 있는 것도 그런 내부 좀 분위기를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거죠. 우리. 아니 뭐 한국당은 유승민 의원 생각하기 전에 패스트트랙 수사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죠. 국정감사 끝나면 한대잖아요. 네, 이제 뭐 마무리가 돼갑니다. 11월 1일에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일단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표창원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철희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출신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사실 그냥 현역 지역구 의원 같으면은 뭐 물론 뭐 쉽게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입장인데 또 굉장히 인기도 또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쉽게 내리기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제가 뭐 몇몇 초선 의원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밖에서 보는 정치랑 들어와서 본 정치가 좀 달랐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표창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표창원 의원이 뭐 낸 공식적인 뭐 의견도 있지만 입장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그런 얘기 좀 하고요. 그리고 다 소진이 됐을 것 같다. 표창원 의원 입장이면 다 소진이 됐을 것 같다. 다 에너지가 소진이 돼서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 저희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뭐 그 사회적 약자들 아니면 어떤 뭐 국정농단 사태 때 탄핵 사건이나 뭐 그런 행사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와 있던 의원이고 발언을 제일 많이 하고 기자들 취재에도 잘 응하던 의원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던 의원인데요. 그런 부분들 그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발언 같은 게 저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시원한 사이다지만 뭐 그걸 사이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표창원 의원 말에 따르면 거기에 오는 상처들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2016년 3월 제가 용인 그러니까 지역구죠. 용인에 가서 그때 출마할 때 표창원 의원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표창원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표창원표 사이다로 불의를 쫓아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자신이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쭉 결과를 보니까 뭐 그런 게 아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개인적인 고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는 뭔가 당에서 이제 자 돌격하면은 뛰쳐나가는 몇몇 의원들 중에 한 분이었던 거는 기억이 나요. 지금 뭐 나와서는 열심히 토론 나와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뭐 토론을 하고 설전을 벌이고 뭐 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그게 약간 초선 의원들의 조금 운명이면 운명이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좀 글쎄 많은 분들이 또 표창원 의원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초선 의원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해찬 대표랑 표창원 의원이 둘이 길거리 가면은 이해찬 대표보다 표창원 의원한테 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워낙 유명하신 셀럽이잖아요. 표창원 의원은. 맞아요. 대표보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이 당 지도부한테는 이 기자들한테 자신의 불출마 의사를 밝히기 10분 전에 그냥 메신저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미안하다고 막 그러던데 그만큼 미리 얘기했으면 말릴 게 뻔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좀 아프겠어요. 이철희 의원하고 뭐 표창원 의원 둘 다 만약에 불출마를 한다면 전략통에다가 스피커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의원들이니까 내년 총선 전략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의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아니 중진들이 좀 용퇴해야 되는데 왜 초선 의원들만 지금 불출마 선언하냐 이런 얘기 좀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한국당에서는 이런 분은 아직은 못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데 네네. 사실 한국당 의원들 한 7분 정도가 작년에 1년 전에 이미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정말 기억을 못 하는구나. 다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그중에 번복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1년 전에 6.13 지방선거 패배하고 나서 이제 초선 의원들 몇 분 이제 막 단체로 이렇게 자기 불출마하겠다라고 밝혔고 뭐 3선 의원들까지도 해서 한 6분 정도가 그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김무성 의원도 자신은 총선 내년에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이분들 중에 일부가 뭐 한국당 사무실에 나 이거 번복하겠다, 나 그거 불출마하는 거 아니다, 막 이런 식의 해명 자료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미 지금 지역구 활동을 하고 계시대요. 열심히 선거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미 많은 그런 게 잊혀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한국당이 가망 없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좀 멋있게 딱 그랬는데 요새 들어서 좀 분위기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보면 한국당에서 그 조국 TF 위원들한테 표창장 주고 뭐 상품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한국당 분위기 너무 좋다. 지금 불출마 선언안도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고 한국당은 그렇지 않고 있고 번복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민주당이 야당 같고 한국당이 여당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당 출입 기자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근데 그 표창장은 진짜 그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사실 그때 표창장 줄 때는 굉장히 분위기 좋았거든요. 막 주고 야 그 주광도 한 장 더 줘 막 이러면서 되게 분위기 좋고 완전 잔치집 분위기였는데. 주광덕 의원 인정. 뭐 각상도 의원은 3장 줘 막 이러면서 분위기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 도 의원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일 짓을 계속하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고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한국당이 이번에 그 조 전 장관 사퇴했던 날 그리고 이번 표창장 줬던 날 제가 한국당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당 홈페이지를. 근데 자유 게시판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너희가 좋아서 우리 광화문에 나간 거 아니다. 지금 니네가 왜 환호를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냉철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표창장도 아니 지금 조용히 심사숙고해도 이길까 말까 한 싸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계속 할 수가 있냐. 내년 선거 벌써부터 절망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도 좀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문제는 아까 이제 불출마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마디 더 드리면 김무성 의원도 지금 불출마를 본인은 이렇게 만나서 얘기 물어봐도 안 한대요. 안 하신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돌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당에서 김무성 의원한테 의원님 이번엔 험지에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냐. 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종로 같은 데 나가서 정세균 전 의장하고 한번 붙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 나갈 용의가 있다는 거죠. 당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겠다라고 계속 조금씩 이렇게 흘리고 계시거든요. 좀 약간 달라진 태도인데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한국당 내에서는 민주당보다 더 좀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분위기가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뭐 TK, PK 이런 데서 다선을 하셨던 의원님들은 아유 나밖에 없어 거기 사람이 이런 입장으로 이제 다음 선거에도 계속 나가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뭐 억지로 뭐 청년 데리고 오고 여성 데리고 온다고 해도 걔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 못 이겨. 우린 이기는 선거 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내가 나가야 돼.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좀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선 의원들한테. 그렇군요. 지금 뭐 하여튼 선거 얘기가 지금 불붙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좀 있으면 우리 정말 총선이 다가오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뭐 재밌게 또 좀 무거운 소식을 전해주셨지만 전반에는 하여튼 뒤에는 또 흥미로운 선거 얘기를 좀 나눠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핌의 이지연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박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해외의 핫한 뉴스를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해외판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아무래도 이쪽에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하고 또 아베 총리 회담을 가졌어요. 네. 원래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한다 그랬었는데 그거보다 좀 많이 길어진 것 같더라고요. 10분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21분, 한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2분부터 33분까지 21분 동안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요. 당초에 면담 이렇게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짧으니까. 근데 일본에서 회담이라고 지칭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만남의 격이 좀 높아진
늦어진 셈이니까 일본 측이 좀 나름 성의를 보인 게 아닌가 이런 걸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시간이 길어진 점도 그렇고 그리고 아베 총리가 오늘 지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 다른 나라 외교 사절단 만나는 일정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네. 시간이 조금 늘어난 셈이어서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일본도 모처럼 만에 성사된 한일 고위급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친서도 전달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 묻는 기자들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렇게 딱히 뭘 언제 하자 뭐 이런 건 없었고요. 그냥 한일 관계 개선 의지와 현안을 조기에 해결하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이제 내용이 담긴 거고요. 아베 총리는 일단 받으면서 열어보진 않았지만 감사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총리가 양국이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군요. 네. 뭐 자세하게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 뭐 이런 얘기에 대한 브리핑 같은 것도 있었나요? 일본 총리 관저가 당초에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했는데요. 당초에 예정이 없는데 했어요? 네, 총리 관저가 처음에는 정부 측에서 먼저 브리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아베 총리가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이 총리가 한국도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을 존중 준수해왔다. 난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답을 했다. 이렇게 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특히 아베 총리가 양국 관계에 대해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개선 의지를 밝힌 게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일본 내에서 아무래도 불만이 좀 기업들 사이에서 지자체에서 불만이 높아지니까요. 그렇죠. 요새 뭐 매출 많이 떨어졌고 여행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랬는데 3시간 뒤에 갑자기 총리 관저가 또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뭘 강조를 했냐면 아베 총리가 징용 문제를 모두 발언에서 한 차례 했다. 그리고 막바지에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뒤에 다시 한 차례 또 했다. 이걸 강조하려고 브리핑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양국이 여전히 이견이 있다. 이걸 강조하려고. 우리 물러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네, 요거를 조금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럼 아예 처음에 그 얘기하지 말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회담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뭔가 의미가 있지 않냐고 언론들이 물어봤는데 종종 시간이 회담하다 보면 늘어난다. 특별한 게 아니라 또 의미도 축소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애써서 이제 앞서 발표됐던 좀 기분 좋았던 그런 분위기를 약간 축소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뭔가 좀 우파 측에서 좀 뭐가 얘기 나올까 결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약간 좀 톤다운하는 그런 모습을 마지막에 또 보였다는 이야기신데 이낙연 총리 이건 뭔가요? 나오는 도중에 화분이 깨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총리가 회담장 밖으로 나오니까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프레스 라인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끝에서 한 기자가 달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자가 30여 명이나 됐는데 다 뛰어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그래요. 한 명 날리면 다 같이 날리게 무너졌으니까 일단 약속이. 그래서 이제 총리를 둘러싸고 질문을 하면서 함께 이동을 하는 과정이 이제 이어졌는데 그 와중에 일본 후지 TV 여성 기자에 의해서 출구에 세워져 있던 화분이 깨졌습니다. 큰일은 아니었고요. 큰일은 아니고 해프닝이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취재 경쟁이 치열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해프닝이었어요. 그렇군요. 이낙연 총리 그리고 워낙에 또 일본에 사셔서 특파원하시면서 뭐 일본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렇습니다. 일본에 워낙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일본어로 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일본 기자들이 유창한 일본어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 또 주목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 총리가 일본어 이렇게 잘하시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사위 자레드 쿠시너가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를 읽었다 그러면 그 내용 한 부분을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핵은 유일한 안전보장 수단이다. 이런 유훈을 들었다라고 쿠슈너가.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훈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의도는 있다. 뭐 이런 건지. 그러니까 쿠슈너의 얘기는 그래서 핵무기 포기가 쉽지 않은 전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제 백악관 내부에 대한 이제 전기를 쓰는 전기 작가에게 이제 또 인터뷰를 이 작가가 하러 가니까 내가 친서를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쿠슈너의 방점은 핵무기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진 않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관련해 갖고 네. 뭐 얘기를 했잖아요. 저 네. 너절한 남측의 설들을 걷어내라. 근데 네.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원래 네. 이북 출신이세요. 네. 전쟁 나기 전에 내려오셨는데 가만히 이렇게 너절한 얘기를 들으니까 네.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많이 썼던 말인데 그렇게 듣는 거. 아 많이 듣던 사투리. 네, 되게 많이 듣던 사투리인데 막 그런 생각이 났는데. 하여튼 뭐 그 얘기 듣고 우리 측에서 사실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 네. 미국은 별 반응 없죠? 일단 네.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국무부의 반응이나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트윗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반응이 공식적으로 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김 위원장의 언급이 지금 계속해서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때까지 제재 유지 입장을 보이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담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중한 자세를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지 지도에 누가 갔냐면 북미 비핵화 협상의 핵심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장이 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제재를 완화해라 이런 압박에 나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남북 간의 일이거든요. 네네.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게 또 국제 안보리 제재를 위반할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네. 네, 이걸 우리 남과 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거니까요. 네, 근데 네. 미국은 아마도 난 모르는 얘기야. 뭐 약간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영국에서 좀 끔찍한 소식이 있어요. 컨테이너, 저도 이 뉴스를 이제 봤는데 네. 컨테이너 안에서 무려 39구의 시신이 발견이 됐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23일 새벽에 이렇게 39구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요. 네. 벨기에에서 출발을 했던 컨테이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영국 항구에서 이 컨테이너를 받아서 이제 이게 적발이 된 건데 냉동식품을 운반하던 차였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냉각 장치가 내부에 탑재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희생자들이 최소 10시간 동안 극한의 추위를 겪다가 동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끔찍하다. 알려져 있어요. 아이고. 희생자들이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언론들은 영국행 미립국을 선택한 불법 이민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사가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사람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컨테이너를 실은 건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이번 사건의 인신매매 조직이라든가 이민자들의 월경을 돕는 불법 이민 범죄 조직이 관여를 했는가 이걸 지금 영국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트래피킹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많긴 한데 예전에 영국에서 사실 비슷한 일도 있었거든요. 2000년에. 네. 그래서 중국 미립국자 58명이 네.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네. 영국도 사실은 이민 가서 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네네. 살고 싶어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또 영국에서도 이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불법 이민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사망을 했다니까 굉장히 끔찍한 또 안타까운 뉴스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또 내일도 오시는 거죠. 그럼요. 네. 내일도 외신 흥미롭고 재밌는 외신 많이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